죽은 사람이 밥 먹여줍니까? 이선산, 당장 제 명의로 넘겨주세요. 어머니. 사돈까지 모두 모인 추석 성묘날, 아들의 고함이 아버지의 묘지 위로 울려 퍼졌습니다. 아들은 분노에 찬 손으로 제사상 위 정종병을 집어들더니 망설임 없이 어머니의 얼굴에 차가운 술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꿈에도 몰랐죠. 그 차가운 정종 한 잔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나락으로 떨어뜨릴 방아쇠가 될 줄은. 이제 이 오만한 아들이 어머니의 치밀하고 냉혹한 반격 앞에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지 그 처절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드러나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반전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오늘도 사연 시작합니다. 추석을 하루 앞둔 저녁, 박정혜의 대저택은 명절 음식을 만드는 고소한 기름 냄새와 사람들의 온기로 가득했습니다. 어머님, 잠깐 드릴 말씀이 있어요. 잠시 숨을 돌리던 정혜 앞으로 며느리인 최윤정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오직 박정혜의 막대한 재산을 보고 이 집에 시집온 윤정에게는 시어머니의 비위를 맞추는 것이 그녀의 생존 방식이자 이 집안에서 살아남을 유일한 길이었죠. 그녀는 이번 명절을 자신이 점수를 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생각했습니다. 시아버지의 산소에 자신의 친정 부모님까지 동행시켜 인사를 드리게 한다면 가풍을 중시하는 시어머니가 자신을 더욱 기특하게 여기리라 계산했던 겁니다. 어머님, 내일 아버님 성묘 드리러 갈 때 저희 친정 부모님도 함께 가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모처럼 명절인데 저희 부모님도 한번 찾아뵙고 싶어 하셔서요. 시어머니 박정혜는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 하더니 이내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물론이지. 사돈어른들 모셔와라.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하는 것도 좋겠구나. 감사합니다, 어머님. 아버님도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윤정의 얼굴에 화사한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다음 날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추석 아침이 밝았습니다. 정혜는 아들 민혁과 며느리 윤정, 그리고 윤정의 친정 부모님과 함께 잘 가꿔진 선산에 올랐습니다. 윤정의 친정 부모님까지 함께한 덕에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죠. 잘 닦인 묘비 앞에는 정성껏 차린 제사상이 놓였고 반짝이는 햇살 아래 제사상 위 정종병이 유난히 빛났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분위기와는 어울리지 않게 박정혜의 아들 강민혁의 얼굴에는 짙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어요. 며칠 전 야심차게 준비하던 사업 자금을 어머니에게 단칼에 거절당한 일이 그의 속을 까맣게 태우고 있었던 겁니다. 어머니는 날 믿지 않아.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이러지 않으셨을 텐데. 분노와 서러움이 뒤섞인 감정이 그의 가슴 속에서 들끓었습니다. 제사가 시작되고 모두가 경건하게 고개를 숙이는 동안에도 민혁의 시선은 오직 제사상 위에 정종에만 꽂혀 있었죠. 그는 제사 절차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연거푸 술잔을 채워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민혁아, 그만 마시거라. 조상님들 앞에서 이게 무슨 추태야. 박정혜가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아들을 나무랐습니다. 하지만 술 기운이 오르기 시작한 민혁의 귀에는 어머니의 꾸지람이 들릴 리가 없었죠. 오히려 보란 듯이 더 큰 잔에 술을 가득 따라 마셔버렸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가족들이 둘러앉아 담소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선 민혁이 작정한 듯 어머니 앞으로 다가섰어요. 그의 얼굴은 이미 술 기운으로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술이 과했구나. 그만하고 집에 갈 준비나 하자, 민혁아. 박정혜가 역한 술 냄새에 미간을 찌푸리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선산 말입니다.
어차피 저한테 물려주실 거잖아요. 민혁이 갑자기 언성을 높였습니다. 순간 화기애애하던 분위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죠. 윤정의 친정 부모님은 사색이 되어 서로의 얼굴만 쳐다봤고 윤정은 황급히 남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여보,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머님 앞에서. 윤정이 속삭이며 그를 말렸지만 민혁은 아내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어요. 이거나 지금 당장 이선산 제 명의로 넘겨주십시오. 팔아서 사업 자금으로 쓰겠습니다. 뭐라고? 박정혜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네가 지금 제정신이냐? 내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묻힌 곳이다. 조상 대대로 물려온 이 땅을 팔아먹겠다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죠. 죽은 사람이 밥 먹여줍니까? 언제까지 과거에 얽매여 사실 겁니까? 어머니는 항상 그런 식이었어요. 제 가능성은 보지도 않고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하셨죠. 그만해라. 더는 못 들어주겠다. 술이나 깨고 와서 다시 이야기하자. 박정혜가 더 이상 상대할 가치도 없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나려던 순간이었습니다. 민혁이 갑자기 아버지의 묘를 향해 절규하듯 소리쳤어요. 아버지, 아버지는 제 편이셨잖아요. 아버지라면 이렇게 답답하게 구시진 않으셨을 텐데. 그는 이성을 잃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제사상에 놓여있던 정종잔을 집어들었습니다. 강민혁, 그만 마시라고 했다. 박정혜가 경고했지만 이미 민혁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피 맺힌 절규와 함께 정종잔에 든 술을 어머니의 얼굴을 향해 힘껏 뿌렸습니다. 착!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차가운 정종이 박정혜의 얼굴과 곱게 차려입은 한복 위로 쏟아졌습니다. 어머님, 사부인, 윤정과 그녀의 어머니가 동시에 비명을 질렀습니다. 산 전체가 숨을 멈춘 듯 고요해졌어요. 지저귀던 산새 소리도 나뭇잎을 스치던 바람 소리도 모두 멎었습니다. 박정혜는 얼굴에서 흘러내리는 술을 닦아낼 생각도 하지 않은 채 그저 미동도 없이 아들을 쏘아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나 슬픔 같은 감정은 보이지 않았어요. 오직 뼛속까지 시린 차가운 실망감만이 가득했습니다. 혁!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박정혜의 입에서 한 글자 한 글자 흘러나왔습니다. 당신 미쳤어? 당장 어머님한테 사과해. 윤정은 이 일로 정혜의 눈밖에 날까 다급하게 남편 민혁에게 소리쳤습니다. 그때 정혜가 조용히 민혁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로 너와 나는 모자간의 연을 끊는다. 너에게 물려줄 재산은 단 한 푼도 없을 것이다. 어머니,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든 민혁이 무슨 말이라도 하려 했지만 이미 늦어버렸죠. 박정혜는 차갑게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그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흙먼지가 이는 산길을 따라 꼿꼿하게 걸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제발. 윤정이 황급히 그녀의 뒤를 쫓았지만 박정혜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민혁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멀어져가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아직 덜 깬 술기운 탓인지 자신이 방금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현실 감각조차 없는 듯 보였습니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선산을 내려온 박정혜가 저택으로 돌아온 그날 저녁, 집안의 모든 온기는 거짓말처럼 사라져 있었습니다. 풍성한 명절 음식 냄새가 가득했던 거실은 텅 비었고 사람의 온기 대신 싸늘한 냉기만이 감돌았죠. 2층 복도를 지나 서재로 향하던 정혜의 발걸음이 아들 부부의 방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닫힌 문틈으로 날카로운 언성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정신 차려, 여보.
당신 지금 무슨 짓을 한 줄 알아? 그깟 선산 하나 때문에 우리 미래를 전부 망쳐놓을 셈이야? 며느리인 윤정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에 상냥하고 고운 목소리는 온데간데였고 얼음처럼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였죠. 당신은 돈밖에 몰라. 어머니가 날 어떻게 대했는지 못 봤어? 난 더 이상 그렇게 비참하게 굽신거리면서 못 살아. 아들 민혁이 잔뜩 억눌린 목소리로 고함쳤습니다. 비참해? 굽신거려?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 모든 게 누구 덕인데? 어머님 눈에 들어야 재산 상속이든 회사든 우리 차지가 될 거 아니냐고. 그걸 당신이 오늘 다 걷어차 버린 거야. 이 멍청한 인간아. 문 밖에 서 있던 박정혜의 얼굴에서 마지막 핏기가 가시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들에 대한 실망감에 며느리의 노골적인 탐욕이 더해진 차가운 분노가 그녀의 온몸을 지배했습니다. 그녀는 더 들을 필요도 없다는 듯 소리 없이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서재에 들어선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더욱 차갑고 단단해져 있었죠. 그녀는 망설임 없이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김 변호사, 지금 당장 우리 집으로 좀 와주세요. 처리해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짧은 통화를 마친 그녀는 창밖에 짙은 어둠을 말없이 응시했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집안의 고문 변호사인 김영철이 헐레벌떡 서재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박정혜의 얼음장처럼 차가운 표정을 보자마자 보통 일이 아님을 직감했죠. 회장님, 무슨 일 있으십니까? 김 변호사가 숨을 고르며 묻자 박정혜는 조금의 서론도 없이 본론을 꺼냈습니다. 강민혁 모든 재산 접근 권한을 즉시 차단하세요. 네. 회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신용카드는 물론이고 통장 하다못해 강민혁 이름으로 들어놓은 보험까지 전부 정지시키세요. 오늘부로 민혁이에게 흘러들어가는 내 돈은 단 1원도 없을 겁니다. 그녀의 말은 한 글자 한 글자가 비수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김 변호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간신히 입을 열었죠. 회장님, 무슨 일이 있으셨는지는 몰라도 이렇게까지 하시는 것은 나중에 외부로 알려졌을 때 회사 이미지도 안 좋을 수 있습니다. 박정혜가 차갑게 웃으며 김 변호사의 말을 잘랐습니다. 오늘부로 내 아들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이 회사 이미지 생각하는 건 접니다. 그러니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어서 김 변호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무겁게 한숨을 내쉬며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내일 아침 업무가 시작되는 즉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깬 민혁과 윤정을 기다린 것은 평소와 같은 아침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방문이 밖에서 잠겨 꼼짝할 수 없게 된 것을 발견했을 때 윤정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죠. 잠시 후 문이 열리고 들어선 것은 집사가 아닌 건장한 경비원 3명이었습니다.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민혁이 소리쳤지만 경비원은 감정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의 명령입니다. 30분 드리겠습니다. 간단한 옷까지만 챙겨서 나오시죠. 결국 부부는 단출한 여행 가방 2개만 든 채 1층으로 끌려 내려와야 했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짓입니까? 어떻게 아들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민혁이 2층 서재를 향해 분노에 차소리쳤습니다. 여보, 제발 그만해. 이러다 정말 돌이킬 수 없게 된단 말이야. 윤정이 그의 팔을 붙잡고 다급하게 말렸지만 민혁은 이성을 잃고 날뛰었습니다. 그 모든 광경을 박정혜는 서재 안 CCTV 모니터를 통해 무표정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곁에 선 김 변호사가 안타까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이대로 내보내실 겁니까?
박정혜가 창밖으로 쫓겨나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김 변호사, 내가 남편 먼저 보내고 이 험한 세상에서 혼자 힘으로 지금의 회사를 만들 수 있었던 힘이 뭐라고 생각해요? 글쎄요, 회장님. 냉정함입니다. 동정, 연민, 미련 같은 하찮은 감정에 휘둘리는 순간 모든 것을 잃게 되는 법이죠. 내 아들에게 그래서 가르쳐 주려는 겁니다. 진짜 어른이 되려면 스스로 일어나기 힘든 바닥까지 떨어져 봐야 해요. 그래야 뼈저리게 깨닫고 두 번 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죠. 박정희가 천천히 고개를 돌리며 계속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제대로 된 쇠는 시뻘건 불 속에서 수없이 두들겨 맞아야 비로소 단단해지는 법이니까요. 한편 저택에서 쫓겨난 민혁과 윤정은 근처의 허름한 모텔에 짐을 풀었습니다. 눅눅한 냄새가 나는 초라한 방 안, 민혁은 분을 이기지 못하고 방 안을 미친 듯이 서성거렸습니다. 젠장, 젠장, 어머니는 날 한 번도 아들로 생각한 적이 없어. 그냥 가문의 장식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거야. 그가 벽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으르렁거렸습니다. 그때 화장대 앞에 앉아 립스틱을 고쳐 바르던 윤정이 차갑게 입을 열었죠. 그녀는 이런 상황일수록 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소리 지르고 화내는 건 삼류나 하는 짓이야. 당신이 그렇게 감정적으로 나올수록 어머니는 눈 하나 깜짝 안 해. 그럼 어떡해. 이렇게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는데 화도 못 내? 민혁이 억울하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윤정은 립스틱을 내려놓고 천천히 뒤돌아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명료했죠. 당신 어머니가 세상에서 가장 무서워하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 알아? 그게 뭔데? 그놈의 가문의 체면과 회사의 이미지야. 우린 거길 파고들어야 해. 정면으로 싸워서 이길 수 없다면 적의 가장 약한 곳을 노려야지. 윤정의 입가에 교활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대로 물러설 그녀가 아니었죠. 어떻게든 이 집안에 다시 발을 붙이고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각 박정혜는 서재에서 마치 그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고 있다는 듯 차분하게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김 변호사를 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김 변호사, 저 아이, 특히 내 며느리는 보통 내기가 아니죠. 정면으로 부딪히는 어리석은 짓은 안 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나의 가장 아픈 곳을 건드리려 하겠죠. 언론보다 무서운 게 사람들의 입방하고 그 입방하는 회사의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니까요. 미리 대비하세요. 네, 회장님. 명심하겠습니다. 김영철이 숙연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박정혜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본격적인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허름한 모텔방에서 가문의 체면을 무너뜨릴 계획을 세운 지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윤정의 계획은 치밀하고 대담했죠. 그녀는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하여 남편의 억울한 사연을 다뤄줄 방송국을 찾아냈고 마침내 오늘 그 첫 번째 단추를 꿰게 된 것입니다. 일주일 후 한 방송국의 스튜디오 안은 조명 열기로 후끈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민혁이 인터뷰용 의자에 잔뜩 굳은 얼굴로 앉아 있었고 그의 곁에는 윤정이 그림자처럼 서서 남편의 옷매무새를 만져주고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스러운 기색이 가득했지만 남편에게 속삭이는 목소리는 감독처럼 냉정하고 정확했습니다. 기억해, 우리가 밤새 연습한 대로만 하면 돼. 윤정이 민혁의 어깨를 격려하듯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최대한 떨고 눈은 슬프게.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아들인 것처럼 보여야 해. 시청자들이 당신을 동정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알았지? 민혁이 마른 입술을 하드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윽고 촬영 준비가 끝나고 스튜디오의 모든 것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카메라에 빨간 불이 켜지고 기자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민혁에게 마이크를 향했죠. 진성식품 박정혜 회장님의 아드님 강민혁 씨를 모셨습니다. 최근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현재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가요? 민혁은 연습한 대로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윤정의 주문대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세상 사람들이 존경하는 분이지만 저에게는 너무나 차가운 분이셨습니다. 저희 부부를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내쫓으셨으니까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기자의 눈이 호기심으로 빛났습니다. 추석날 아버님 산소에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거기서 제가 제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어머니는 저와 의절을 선언하셨습니다. 민혁은 산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고 어머니의 얼굴에 술을 뿌렸던 결정적인 사실은 교묘하게 감췄습니다. 저는 평생을 어머니가 정해준 길로만 걸어왔습니다. 단 한 번 제 꿈에 대해 말씀드렸을 뿐인데 어떻게 이렇게 매정하게 저를 버리실 수 있는지. 민혁의 눈시울이 붉어지자 타이밍을 맞춘 듯 윤정이 옆에서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어냈습니다. 어머님은 정말 무서운 분이세요. 저희에게 단 한 푼도 주지 않으시고 몸만 쫓아내셨어요. 당장 오늘 밤 지낼 곳도 없어서. 윤정의 연기까지 더해지자 스튜디오는 순식간에 동정적인 분위기로 가득 찼습니다. 방송이 나간 다음 날 세상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인터넷과 신문에는 온통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줄을 이었죠. 재벌 2세의 눈물, 비정한 어머니에게 버림받다. 진성식품 박정혜 회장의 두 얼굴, 친아들에게까지 이어진 냉혹한 갑질. 민혁은 모텔방 침대에 누워 노트북으로 쏟아지는 기사와 댓글들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것 봐, 사람들이 전부 우리 편이야. 어머니를 욕하는 댓글이 이렇게나 많잖아. 민혁이 흥분과 기대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세상 사람들은 약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거든. 윤정이 민혁의 어깨 너머로 화면을 들여다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야. 여론이 우리 편일 때 확실하게 쐐기를 박아야 해. 그녀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상속권 침해로 소송을 거는 거야. 아들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권리를 부당하게 빼앗겼다고 주장하는 거지. 며칠 후 민혁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속소송 관련 서류에 서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새로 선임한 젊은 변호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정말 이대로 진행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박정혜 회장님과의 관계는 정말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만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진 관계입니다. 저도 제 몫을 찾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민혁이 펜을 내려놓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이제 일말의 망설임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같은 시각 진성식품 회장실에서는 박정혜가 자신에 대한 악성 기사들로 도배된 신문을 조용히 읽고 있었습니다. 비서가 안절부절 못하며 들어와 말했죠. 회장님, 회사 로비에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오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할까요? 아무 대응도 하지 마세요. 박정혜가 읽던 신문을 반듯하게 접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이러다가는 회사 이미지가 크게 실추될 수 있습니다. 여론이 너무 나쁩니다. 상관없어요.
시끄럽게 짖는 개는 결국 지쳐서 조용해지는 법입니다. 박정혜의 목소리는 파도 하나 없는 호수처럼 고요했습니다. 진실은 말이 없는 법이지. 언젠가는 전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빌딩 숲 너머로 보이는 가을 하늘을 바라보며 그녀는 혼잣말처럼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는 법을 가르쳐 주려 했더니 남을 물어뜯는 법부터 배웠구나. 아직 철이 덜 들었어, 미녀가. 그녀의 눈에는 분노가 아닌 깊이를 알 수 없는 차가운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언론을 이용해 어머니를 비정한 재벌 회장으로 몰아세우고 상속소송을 제기한 지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여론은 완전히 민혁과 윤정의 편이 되었죠. 사람들은 진실이 무엇인지는 관심도 없이 그저 아들을 내쫓은 매정한 재벌이라는 자극적인 이야기에만 열광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에는 첫 재판이자 최종 변론을 보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쉴 새 없이 터지는 카메라 플래시 세례에 언론사 기자들과 방청객들의 술렁임으로 법정 안은 시장처럼 소란스러웠어요. 원고석에 앉은 민혁은 자신만만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의 옆에는 값비싸지만 수수한 옷차림으로 슬픔을 연기하는 윤정이 앉아 있었죠. 걱정하지 마, 여보. 오늘은 우리가 이기는 날이야. 윤정이 민혁의 손을 굳게 쥐며 승리를 확신하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여론도 우리 편이고 법도 상식적인 선에서 우리 편을 들어줄 수밖에 없어. 반대편 피고석에는 박정혜가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떠한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고 시선은 오직 정면의 판사석만을 향하고 있었죠. 그녀의 곁을 지키는 김영철 변호사만이 두꺼운 서류 뭉치를 넘기며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재판장님께서 입장하십니다. 법원 직원의 우렁찬 목소리가 울리자 소란스럽던 법정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판사가 자리에 앉고 드디어 운명의 재판이 시작되었어요. 먼저 원고 측 변호사가 최후 변론을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방청석을 향해 감정에 호소하는 연설을 시작했죠. 존경하는 재판장님, 한평생을 어머니의 그늘 아래서 순종하며 살아온 아들이 있습니다. 단 한 번 자신의 꿈을 이야기했다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빼앗기고 내쫓긴 불쌍한 아들이 있습니다. 부디법의 이름으로 이 아들에게 최소한의 인간적인 권리를 되찾아 주시어 이 땅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변호사의 열변에 방청석 여기저기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혁의 어깨가 으쓱 올라갔죠. 모두가 승리를 예감하던 그 순간 피고석의 김영철 변호사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변론에 앞서 먼저 이 유언장을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김 변호사가 첫 번째 서류를 판사에게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고인이 되신 강민혁 씨의 아버지께서 남기신 유언이 담긴 자필 유언장입니다. 마지막 부분에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나의 사후,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는 자에게는 단 한 푼의 재산도 물려주지 말라고 말입니다. 순간 민혁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번 재판의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김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 뭉치를 들어 올렸습니다. 강민혁 씨가 성인이 되던 해에 진성식품의 주식 일부를 증여받으며 직접 서명한 부담부 증여 계약서입니다. 부담부 증여 계약서라니 그게 대체 뭐죠? 민혁이 당황하여 자신의 변호사에게 다급하게 물었지만 변호사의 얼굴 역시 하얗게 질려 있을 뿐이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법정 전체에 울리도록 또렷하게 설명했습니다. 계약서 제3조 2항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증여받은 자는 가문과 회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길 시 증여받은 모든 재산을 즉시 반환하고 향후 상속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것에 동의한다. 강민혁 씨는 언론을 통해 어머니를 악의적으로 비방했고 근거 없는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회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이 소송 자체가 명백한 계약 위반입니다. 방청석이 아까와는 다른 의미로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민혁의 변호사가 다급하게 일어나 외쳤습니다. 재판장님. 하지만 민법상 보장되는 유류분은 예외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저희도 그 점을 고려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준비했죠. 김 변호사가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 서류 뭉치를 꺼내 들었습니다. 원고 강민혁 씨의 개인 채무 목록과 차용증 원본들입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진 카지노 빚, 무리한 사업 투자로 인한 사채, 그 총액이 자그마치 50억 원에 달합니다. 뭐라고? 민혁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걸 당신들이 어떻게? 모두 강민혁 씨가 직접 서명하고 지장을 찍은 차용증들입니다. 재판장님, 설령 원고에게 유류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가 받을 수 있는 재산보다 변제해야 할 채무가 훨씬 많습니다. 따라서 이 소송은 아무런 실익이 없으며 피고에게 돌아갈 재산 또한 단 한 푼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30분간 정회 후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30분 후 판사는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다. 땅. 민혁이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절규했습니다. 이럴 수가, 말도 안 돼. 이럴 수가 없어. 재판이 끝난 법정 밖 복도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민혁과 윤정은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주저앉아 넋을 놓고 있었죠. 법정에서 모든 것을 잃고 패배한 그날로부터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떠들썩했던 관심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민혁과 윤정에게 남은 것은 지독한 가난과 절망뿐이었죠. 보증금도 없는 허름한 원룸의 눅눅한 밤 공기 속에서 윤정이 아무 말 없이 민혁에게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그동안 희망 없는 삶을 견디다 못한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이게 뭐야? 민혁이 초점 없는 눈으로 묻자 윤정이 메마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혼 서류야. 난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아. 우리 여기서 끝내. 지난 6개월간 민혁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술에 절어 살거나 방구석에 틀어박혀 어머니를 원망하는 것이 전부였죠. 생활비를 버는 것도 다음 달 월세를 걱정하는 것도 모두 윤정의 몫이었습니다. 이혼? 당신마저 나한테 이럴 셈이야? 민혁이 서류를 구겨쥐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이 꼴이 된 게 다 누구 때문인데. 어머니만 아니었어도. 그런데 당신까지 나를 버려? 기다려. 뭘 기다려? 당신이 뭘 할 수 있는데? 윤정이 경멸이 가득한 눈으로 민혁을 쏘아봤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당신이 한 게 뭐가 있어? 당신은 끝났어. 당신한테는 이제 아무런 희망도 없어. 그녀는 그대로 가방을 챙겨 들고 일어섰습니다. 나는 성공한 남자와 결혼한 거지. 이런 무능력한 패배자랑 평생을 썩을 생각 없어. 그것이 그들이 나눈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윤정은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그 지옥 같은 원룸을 떠났습니다. 아내마저 떠나고 완벽하게 혼자가 된 민혁은 그제야 살기 위해
경기도 외곽의 작은 자동차 부품 공장에 들어갔습니다.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시끄러운 기계 소음 속에서 하루 종일 나사를 조이고 부품을 나르는 것이 그의 새로운 일상이 되었죠. 한때 재벌 2세로 살았던 흔적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의 손은 온통 굳은 살과 상처투성이었고 얼굴은 절망과 고된 노동으로 수척해져 있었어요. 어이, 강민혁. 점심시간이다. 밥 먹으러 가자. 현장 반장의 우렁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혁이 묵묵히 장갑을 벗으며 먼지 쌓인 공장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허름한 식당 구석에는 낡은 텔레비전 한 대가 걸려 있었죠. 야, 뉴스 좀 틀어봐라. 요즘 어떻게 돌아가는지 구경이나 하자. 한 동료의 말에 누군가 리모컨으로 채널을 돌렸습니다. 마침 점심시간 주요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속보입니다. 오늘 오전 국내 2위 식품업체인 태화식품의 윤광수 회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업계 1위인 진성식품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을 정격 선언했습니다. 음식을 입으로 가져가던 민혁의 수저가 허공에서 그대로 멈췄습니다. 화면 속에는 수많은 기자들 앞에서 태화식품의 윤광수 회장이 마이크를 잡고 서 있었죠. 그는 작정한 듯 날선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진성식품은 온갖 비윤리적인 방법으로 시장을 독점해 온 부도덕한 기업입니다. 심지어는 자식을 길거리로 내쫓는 폐륜을 저지른 기업 총수가 어떻게 대한민국 식품업계를 대표할 수 있단 말입니까? 윤 회장이 민혁 자신의 이야기를 무기처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끄러운 기업을 바로잡기 위해 저희 태화식품이 진성식품을 인수하여 정직하고 올바른 기업으로 거듭나게 만들겠습니다. 윤 회장의 선전포고가 식당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두가 놀라 웅성거리는 가운데 민혁의 눈에 기이한 빛이 번뜩였습니다. 그것은 분노가 아닌 차갑고 잔인한 희열이었어요. 어머니의 적은 나의 편이다. 민혁이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야, 강민혁이. 저 아저씨가 너네 엄마 욕하는데 기분 안 나쁘냐? 옆에 앉아 밥을 먹던 동료가 낄낄거리며 놀리듯 말했습니다. 민혁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습니다. 아니요. 속이 다 시원한데요. 뭐, 너 진짜 미쳤구나? 동료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혁은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남은 밥을 입안에 털어 넣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고 차갑게 돌아가고 있었죠. 윤광수 회장, 어머니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 나는 저 사람을 이용해야 해. 죽은 줄 알았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작업 시간 내내 민혁의 마음은 이미 공장을 떠나 있었습니다. 야, 강민혁. 정신 안 차려. 그러다 손가락 날아간다. 반장의 호통 소리도 그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마자 민혁은 곧장 반장에게 다가갔어요. 반장님, 오늘까지만 하겠습니다. 뭐, 이 자식아, 갑자기 무슨 소리야? 반장이 황당하다는 듯 물었습니다. 더 이상 여기서 시간을 낭비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민혁이 감정 없는 눈으로 말했습니다. 야, 이런 식으로 말없이 그만두면 이번 달 월급 없는 거 알지? 필요 없습니다. 민혁은 단호하게 대답하며 미련 없이 작업복을 벗어던졌습니다. 그날 밤 그는 자신의 초라한 원룸에서 밤을 새워 인터넷으로 태화식품과 윤광수 회장에 대한 모든 것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경력, 성격, 회사의 약점과 강점, 모든 정보를 꼼꼼히 머릿속에 정리했죠. 컴퓨터 화면의 푸른빛이 복수를 꿈꾸는 그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민혁이 도끼 어린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이번에는 제가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지난 6개월간 그를 지배했던 절망의 그림자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의 두 눈에는 지옥에서라도 기어나와 기어코 복수를 완성하겠다는 지독한 의지만이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초라한 원룸에서 밤을 새워 복수를 계획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혁은 가진 돈을 전부 털어 가장 깔끔한 정장 한 벌을 사입었죠. 하지만 고급스러운 옷도 지난 6개월간 그의 몸에 새겨진 고단함과 도끼를 감추지는 못했습니다. 다음 날 태화식품 본사 1층 로비에 민혁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접수 데스크로 다가가 또박또박 말했어요. 태화식품 윤광수 회장님을 뵙고 싶습니다. 약속 잡고 오셨습니까? 직원이 의례적으로 물으며 컴퓨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따로 연락은 드리지 않았습니다. 진성식품 박정혜 회장의 아들 강민혁이 찾아왔다고 전해주십시오. 박정혜 회장의 아들이라는 말에 직원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길고 긴 30분이 흐른 뒤 민혁은 드디어 윤광수 회장의 집무실에 들어설 수 있었습니다. 넓고 화려한 회장실 중앙에 앉아있던 윤 회장은 민혁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며 비웃음을 흘렸죠. 허허, 소문으로만 듣던 진성식품의 왕자님이시군. 직접 뵙게 되니 영광이네. 그래, 어머니한테 쫓겨난 기분이 어떤가? 윤 회장이 노골적인 조롱조로 물었습니다. 민혁은 계획대로 치욕을 삼키며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죽고 싶을 만큼 치욕스럽습니다. 그래서 여기 온 이유는 회장님께 제 모든 것을 바치고 싶습니다. 민혁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윤 회장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노예와 같은 복종심이 담겨 있었어요. 어머니가 아닌 회장님께 제 충성을 증명하고 싶습니다. 윤 회장의 눈에 흥미로운 빛이 스쳤습니다. 재미있군. 헌데 빈털터리가 된 자니가 나한테 뭘 바칠 수 있다는 거지? 진성식품의 내부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민혁이 조심스럽게 하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성격, 경영 방식, 그리고 지금 준비하고 계실 인수합병 방어 전략의 핵심까지도요. 윤 회장이 의자에 몸을 깊숙이 기대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런 고급 정보를 자니가 어떻게 손에 넣을 수 있단 말인가? 제게는 아직 진성식품 내부에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남아 있습니다. 민혁의 목소리에는 서늘한 자신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며칠 후 진성식품 본사 근처의 한적한 카페. 민혁이 초조하게 앉아있자 중후한 인상의 중년 남성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진성식품의 창업 공신이자 지금은 경영 일선에서 밀려난 김철진 상무였죠. 아니, 민혁이 아니냐? 이게 얼마만이야? 그동안 어떻게 지낸 거야? 김 상무가 진심으로 반가워하며 민혁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는 민혁의 아버지와는 의형제를 맺었을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상무님, 정말 힘들었습니다. 민혁은 기다렸다는 듯 눈물을 글썽이며 김 상무에게 매달렸습니다. 오죽했겠니? 내가 다 듣고 있다. 회장님께서 너무 냉정하게 처사하셨어. 너의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김 상무가 진심으로 안타까워하며 혀를 찼습니다. 한참 동안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김 상무의 동정심을 얻어낸 민혁이 이윽고 목소리를 낮추며 본론을 꺼냈습니다. 상무님, 솔직하게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늙으셨어요. 저러시다 언젠가 갑자기 쓰러지시기라도 하면 이 회사는 결국 피도 눈물도 없는 전문 경영인의 손에 넘어가게 될 겁니다.
김철진의 표정이 어둡게 굳어졌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무님처럼 아버지를 도와 회사를 일군 창업 공신들은 전부 팽당하고 밀려나는 거 누구보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민혁이 김상무의 불안한 속내를 정확히 찔렀습니다. 제가 다시 회사를 되찾으면 상무님을 저희 아버지 대신으로 생각하고 사장으로 모시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김철진이 무겁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였죠. 민혁아, 내 마음은 알겠다만 그런 위험한 말은 하는 게 아니야. 상무님께도 지켜야 할 가족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밀려날 걱정만 하고 사실 수는 없습니다. 미래를 생각하셔야죠. 민혁이 김철진의 손을 덥석 잡으며 애원했습니다. 부디 저를 도와주십시오, 상무님. 저만 믿으시면 됩니다. 오랜 침묵 끝에 김철진은 결국 어렵게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알겠다. 내가 뭘 도와주면 되겠니? 다음 주에 있을 인수합병 비공개 방어 전략 회의 내용을 제게 알려주십시오. 민혁의 눈에 순간 차가운 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일주일 후 으슥한 지하 주차장에서 김철진이 떨리는 손으로 작은 USB 하나를 민혁에게 건넸습니다. 민혁아, 이거 만에 하나라도 들키는 날엔 나나 너나 걱정 마십시오. 절대 들키지 않습니다. 상무님은 제가 반드시 지켜드립니다. 민혁이 안심시키는 미소를 지으며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를 돌아서는 민혁의 미소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없었죠. 같은 날 저녁 진성식품 회장실에서 박정혜가 김영철 변호사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회장님, 김철진 상무의 동향이 조금 이상합니다. 김 변호사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어떤 점이 이상합니까? 최근 기밀 서류에 자꾸 접근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방어 전략 회의록을 개인적으로 복사해서 가져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박정혜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설마. 바로 그때 그녀의 핸드폰이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태화식품의 윤광수 회장이었습니다. 허허, 박 회장님. 내일 아침 신문 일면을 기대하셔도 좋을 겁니다. 아주 재미있는 구경을 하게 될 테니까요. 윤 회장의 의기양양한 웃음소리를 끝으로 전화가 끊겼습니다. 박정혜는 천천히 핸드폰을 내려놓고 김 변호사를 바라봤습니다. 김 변호사, 민혁이가 김상무를 미끼로 덫을 놓았군요.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가 아닌 차가운 깨달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태화식품 윤광수 회장의 조롱 섞인 전화가 끊긴 다음 날 아침, 세상은 박정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시끄럽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신문의 일면은 약속이라도 한 듯 진성식품의 기밀 유출 사태를 대서특필했죠. 박정혜는 그중 하나를 집어들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진성식품 내부 기밀 유출, 태화식품의 인수합병 방어 전략 고스란히 넘어갔다. 거대한 제목 아래에는 회의록의 일부 내용까지 상세하게 실려 있었습니다. 완벽한 배신이었습니다. 회장님, 밤새 한숨도 못 잔 듯 퀭한 얼굴의 김영철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김상무, 지금 당장 내 사무실로 들어오라고 하세요. 박정혜가 신문을 접으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떤 분노나 놀람의 기색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폭풍의 눈처럼 기이할 정도로 고요했죠. 30분 후 김철진 상무가 사형장에 끌려온 죄수처럼 창백한 얼굴로 회장실에 들어섰습니다. 그는 감히 고개도 들지 못하고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김상무, 이리 와서 앉아요. 박정혜가 맞은편 의자를 가리키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김철진이 의자 끝에 간신히 엉덩이를 걸치며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저 정말 죄송합니다. 뭐가 그렇게 죄송합니까? 나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박정희가 되물었습니다.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순간 판단이 흐려져서 김철진이 횡설수설 말을 더듬었습니다. 민혁이가 찾아왔었죠? 박정희의 조용한 한마디가 날카로운 칼이 되어 김철진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그게 회장님. 우리 사이에 거짓말은 하지 맙시다. 김상무. 당신과 내 남편 그리고 내가 함께 이 회사를 세운 지 30년이 넘었어요. 박정희가 처음으로 나지막이 감정을 실어 말했습니다. 그 말에 결국 김철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회장님. 민혁이가 저를 사장으로 만들어주겠다고 해서 제가 잠시 눈이 멀었습니다. 그래서 아들놈의 헛된 약속을 믿고 30년 지기인 나를 배신한 거군요. 박정희의 목소리에 깊은 실망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김철진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녀 앞에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그만두세요. 내 앞에서 그런 추한 모습 보이지 마세요. 박정희가 손을 들어 그의 행동을 막았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고 끝난 일입니다. 오늘부로 사표 내고 조용히 떠나세요. 내 눈앞에서 사라지란 말입니다. 김철진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통곡하며 회장실을 비틀거리며 걸어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박정혜는 한참 동안이나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그때 비서가 다급한 표정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태화식품에서 우리 회사 주주 전체에게 우편물을 발송했습니다. 비서가 내민 서류에는 유출된 방어 전략이 적힌 안내문과 주주들을 회유하는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김영철 변호사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박정희가 갑자기 비틀거리며 자신의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회장님, 머리가 깨질 것 같아. 박정희가 고통스럽게 중얼거리더니 그대로 힘없이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회장님, 정신 차리십시오. 회장님, 빨리 119 불러. 김영철 변호사의 절규가 텅 빈 회장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30분 후 박정희는 병원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각종 의료기기들이 그녀의 곁에서 위태롭게 생명의 신호를 보내고 있었죠. 의사가 김영철 변호사에게 심각한 표정으로 설명했습니다. 급성 뇌출혈입니다. 스트레스가 극심했던 것 같습니다. 수술은 마쳤지만 상태가 상당히 위험합니다. 의식은 찾으실 수 있는 겁니까? 김영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현재로서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오늘 밤이 고비입니다. 그저 지켜보는 수밖에요. 한편 그 시각 태화식품 본사 회장실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윤광수 회장이 임원들과 함께 샴페인을 터뜨리며 승리를 자축하고 있었죠. 이제 진성식품은 끝났어. 저 여장부도 결국 내 손에 무너지는구나. 윤 회장이 의기양양하게 웃으며 외쳤습니다. 그 자리 한쪽에는 민혁도 샴페인 잔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웃을 수가 없었죠. 어이, 강민혁 씨. 자네 어머니 쓰러지셨다면서? 윤 회장이 다가와 그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민혁이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습니다. 병문안이라도 다녀와야 하는 거 아닌가? 그래도 아들인데. 저희는 이미 의절한 사이입니다. 민혁이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말했지만 그의 마음속은 복잡한 감정들로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졌다는 소식에 심장 한구석이 서늘하게 아파왔습니다. 좋아.
이제 진성식품 인수는 시간 문제겠군. 윤 회장은 만족스럽게 웃으며 샴페인을 들이켰습니다. 민혁도 잔을 들어 샴페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원했던 복수인가? 하지만 그는 이내 고개를 저으며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아니야. 흔들리지 마. 어머니가 먼저 나를 버렸어. 이제 와서 돌이킬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는 남은 샴페인을 단숨에 털어넣으며 애써 죄책감을 지웠습니다. 어머니 박정혜가 뇌출혈로 쓰러지고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박정혜는 여전히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찾지 못한 채 사경을 헤매고 있었죠. 총수를 잃은 진성식품은 폭풍우 속의 돛담배처럼 위태롭게 흔들렸고 그 틈을 노린 태화식품의 공격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민혁은 그 폭풍의 중심에서 약속대로 태화식품의 특별고문이라는 직함을 달고 윤광수 회장의 수족이 되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목숨값으로 얻은 작은 사무실이었죠. 모든 것이 그의 복수 계획대로 완벽하게 흘러가는 듯 보였습니다. 강 고문님 보셨습니까? 오늘도 진성식품 주식이 폭락했습니다. 한 직원이 아첨하는 목소리로 컴퓨터 화면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민혁이 무심하게 대답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이 자리 잡고 있었죠. 어머니의 피와 땀이 서린 회사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는 것이 생각만큼 통쾌하거나 기쁘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날 저녁 늦은 시간까지 사무실에 남아 서류를 보던 민혁의 귀에 회장실에서 새어나오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침 퇴근했던 윤 회장이 다시 임원들을 데리고 회사로 복귀한 것이었죠. 이제 진성식품을 완전히 삼키는 건 시간 문제야. 인수 절차가 끝나는 대로 우리가 계획했던 진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걸세. 윤 회장의 의기양양한 목소리였습니다. 민혁은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나 회장실 문틈으로 조심스럽게 귀를 기울였어요. 네, 회장님. 말씀하신 동남아 쪽 루트를 통해 뭐가 섞였는지도 모를 저금 냉동 잡육들을 대량으로 확보해 두었습니다. 한 임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주 좋아. 이제 진성식품의 프리미엄 100% 국산 한우 포장지 안에 그 쓰레기 같은 고기를 채워 넣기만 하면 돼. 윤 회장이 만족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원가는 10분의 1로 줄어드는데 가격은 그대로 받을 수 있으니 정말 엄청난 장사입니다. 하지만 회장님, 만에 하나 내용물이 다르다는 게 밝혀지기라도 하면 브랜드 이미지는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타격을 입을 텐데요. 그리고 식약처 불시 단속이라도 뜨면 윤 회장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걱정 말게. 식약처 높은 양반 하나는 이미 우리 장학생이야. 서류 몇 장이랑 돈다발로 입을 막아뒀으니 절대 안전해. 진성식품이라는 브랜드는 우리가 단물만 쪽쪽 빨아먹고 버릴 껍데기일 뿐이라고. 민혁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기극으로 몇 년 안에 수천억을 벌고 빠지는 거야. 그 후에 진성식품이 망하든 말든 국민들이 배신감을 느끼든 말든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윤 회장의 말에 민혁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회장님. 바로 그거야. 진성식품이 수십 년간 쌓아 올린 신뢰를 우리가 돈으로 바꿔먹는 거지. 박정희가 평생을 바친 탑을 무너뜨리는 재미도 있고 말이야. 크하하. 악마의 웃음소리였습니다. 민혁은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치며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손이 사시나무처럼 덜덜 떨리고 있었죠. 이게 윤광수라는 인간의 진짜 속셈이었다고? 민혁이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단순히 회사를 뺏으려는 게 아니었어. 아버지와 어머니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정직과 신뢰라는 가치를 쓰레기 취급하며 온 국민을 상대로 사기극을 벌이려는 사기꾼이었던 거야.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것 같았습니다. 윤광수 회장의 거대한 사기 계획을 알게 된 후 며칠 동안 민혁은 지옥 같은 혼란 속에서 밤을 지새우고 있었습니다. 윤광수가 마련해준 화려한 고급 오피스텔의 통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도 그의 눈에는 그저 삭막한 도시의 불빛일 뿐이었죠. 그날 저녁도 그는 값비싼 소파에 멍하니 앉아 위스키 잔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정적을 깨고 초인종 소리가 울렸어요. 문을 열어본 민혁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그곳에는 집안의 고문 변호사인 김영철이 굳은 얼굴로 서 있었기 때문이죠. 김 변호사님? 여긴 어쩐 일로? 잠시 안으로 들어가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김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일단 들어오시죠. 민혁이 마지못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사람 온기 하나 없이 텅 빈 오피스텔의 값비싼 인테리어를 둘러본 김영철의 입에서 나지막한 한숨이 새어나왔어요. 이렇게 지내고 있었군요. 어머니가 보내셨습니까? 제 새집 구경이라도 하러 오셨어요? 민혁이 비꼬는 투로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회장님께는 지금 의식이 없으십니다. 저 혼자 찾아온 겁니다. 김영철이 맞은편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의식이 없으세요? 아무튼 대체 무슨 용건이시죠? 보시다시피 전 이제 진성식품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회사가 망해가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일주일 안에 태화식품 손에 완전히 넘어가게 될 겁니다. 김 변호사의 목소리에 짙은 절망감이 배어 있었어요. 그게 저와 무슨 상관입니까? 민혁이 일부러 더 차갑게 말했습니다. 상관 있습니다. 민혁 군이, 아니 강민혁 고문이 지금 윤광수 회장과 한 배를 타고 있으니까요. 김영철이 민혁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순간 민혁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어졌죠. 그걸 어떻게 해?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김철진 상무를 부추겨 내부 정보를 빼돌린 것까지도요. 김영철이 품에서 누런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그런 걸 따지러 온 게 아닙니다. 그럼 뭐가 중요합니까? 민혁이 자신도 모르게 소리쳤습니다. 김영철은 아무 말 없이 봉투에서 낡은 신문기사 복사본 하나를 꺼내 대리석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민혁이 마지못해 시선을 내리자 빛바랜 기사의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진성식품 공장 의문의 화재 사고, 창업주 강태준 사장 현장서 사망. 이게 뭡니까? 민혁 군의 아버님 강태준 사장님의 사망 기사입니다. 김영철이 무겁게 말했습니다. 민혁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단순한 화재 사고로 돌아가신 게 아닙니까?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살인 사건이었죠. 김영철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범인이 바로 윤광수입니다. 윤광수가 당신 아버지를 죽였습니다. 뭐라고요? 민혁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윤광수와 아버님은 원래 동업자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성장하자 윤광수는 더 큰 욕심을 부렸고 정직한 경영을 고집하던 아버님과 크게 다투게 됐죠. 그리고 김영철이 잠시 말을 멈췄다가 비통한 목소리로 이어갔습니다. 윤광수는 회사를 독차지하기 위해 공장에 일부러 불을 질렀습니다. 그 안에 아버님이 계신 것을 뻔히 알면서도 말입니다. 거짓말이야. 그럴 리가 없어. 민혁이 거실장을 짚으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김영철이 작은 녹음기 하나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직거리는 소음과 함께 당시 윤광수의 지시를 받았던 부하 직원의 겁에 질린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등골이 서늘해지는 젊은 시절 윤광수의 목소리가 들렸죠. 강 사장이 아직 안에 있다고요? 상관없어. 그냥 계획대로 불 질러버려. 녹음이 끝나자 민혁은 다리에 힘이 풀린 듯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화려한 오피스텔의 모든 가구들이 그를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이 모든 걸, 회장님은 모든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이 녹취만으로는 윤광수를 법정에 세울 수가 없었어요. 증거가 너무 부족했습니다. 김영철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회장님은 평생을 복수에 바치신 겁니다. 누구도 무시할 수 없을 만큼 회사를 크게 키워서 언젠가 반드시 윤광수를 당신 손으로 무너뜨리기 위해서요. 어머니가 나한테 그토록 엄격했던 이유도 그럼. 민혁의 목소리가 처참하게 떨렸습니다. 회장님은 당신이 아버님처럼 될까봐 두려워하셨습니다. 사람을 너무 쉽게 믿고 너무 순진해서 결국 배신당해 목숨까지 잃은 당신의 아버지처럼요. 김영철이 안타까운 눈으로 민혁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강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누구에게도 당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도록요. 민혁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의 모든 행동이 그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내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죠?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바로잡을 수 있어요. 김영철이 민혁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회장님은 지금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회장님과 아버님의 평생이 담긴 이 회사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이제 당신뿐입니다. 민혁이 붉어진 눈으로 김영철을 올려다봤습니다. 제가 뭘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윤광수의 그 거대한 식품 사기 계획을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아버지의 정직한 회사가 온 국민을 속이는 사기 집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김영철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내부에서 그 추악한 계획의 증거를 찾을 수 있는 사람은 이제 당신밖에 없지 않습니까? 민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죽인 줄 알았던 아버지의 진짜 모습, 괴물인 줄 알았던 어머니의 진심, 그리고 구원자인 줄 알았던 악마의 실체. 자신이 저질러온 끔찍한 일들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며 심장을 난도질했습니다. 그는 기나긴 침묵 속에서 비로소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김영철 변호사가 떠난 후 민혁은 윤광수가 마련해준 텅 빈 고급 오피스텔에 홀로 남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김 변호사가 앉아있던 최고급 가죽 소파와 그의 끔찍한 진실을 비추던 화려한 대리석 테이블이 그를 비웃는 것 같았죠. 그는 비틀거리며 방으로 들어가 깊숙한 곳에 처박아 두었던 낡은 짐 가방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열자 그 안에서 빛바랜 가족 앨범이 나왔어요. 자신을 목마 태우고 세상을 다 가진 듯 환하게 웃고 있는 아버지의 사진, 온 가족이 유원지에 놀러가 찍은 단란한 사진들이었죠. 아버지. 민혁이 사진 속 아버지의 다정한 얼굴을 손끝으로 매만지며 중얼거렸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는 참으로 따뜻하고 선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에서는 꿀이라도 떨어질 듯 다정함이 가득했어요. 제가 아버지의 원수와 손을 잡았습니다. 민혁의 목소리가 젖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를 향한 어리석은 원망에 눈이 멀어서 제가 아버지를 2번 죽였습니다. 결국 참았던 눈물이 뜨겁게 터져나와 사진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지난 몇 달간 자신이 저질렀던 끔찍한 일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머니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던 성묘날, 여론을 등에 업고 의기양양했던 법정, 그리고 아버지를 죽인 원수와 손을 잡고 승리를 축하하던 그 순간들까지 모든 것이 지옥 같은 후회로 그의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1시간 후 민혁은 차를 몰아 선산에 도착했습니다. 몇 달 전 그가 술에 취해 어머니의 얼굴에 술을 뿌리며 폐륜을 저질렀던 바로 그 자리였죠. 밤하늘에는 무수한 별들이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고 산에는 싸늘한 밤 공기와 정막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민혁은 아버지의 무덤 앞에 망설임 없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고요한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은 이 못난 아들이 이제야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민혁이 차가운 흙바닥에 이마를 대고 흐느꼈습니다. 싸아, 밤바람이 불어와 마치 아버지의 탄식처럼 나뭇잎들을 흔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원수, 반드시 제 손으로 갚겠습니다. 민혁의 목소리에 결연한 의지가 서렸습니다. 윤광수가 꾸미고 있는 추악한 사기 계획을 세상에 알려 그자를 제 손으로 직접 심판대에 세우겠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쏟아질 듯한 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도 평생을 바쳐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아들로서 그리고 어머니의 아들로서 두 분의 명예를 제가 반드시 되찾겠습니다. 민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의 차가운 묘비에 손을 올렸어요. 아버지, 부디 지켜봐 주십시오. 이제라도 당신의 진짜 아들이 되겠습니다. 결심을 마친 그의 시선이 산 아래로 향했습니다. 저 멀리 어머니가 입원해 있는 병원의 불빛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그 불빛을 보는 순간 민혁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를 향한 원망과 증오는 완전히 사라지고 오직 죄송함과 애끓는 걱정만이 심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어머니, 민혁이 병원 쪽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바로 그 시각 아들의 진심이 하늘에 닿기라도 한 듯 병원 중환자실에서는 아주 작은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의식불명 상태로 누워있던 박정혜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찔하고 움직였어요. 밤새 그녀의 곁을 지키던 간호사가 그 모습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 외쳤습니다. 의사 선생님, 빨리요. 환자분이 반응을 보입니다. 호출을 받고 급히 달려온 의사가 박정혜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이럴 수가, 방금 전까지도 위험했는데 혈압과 맥박이 안정되고 있습니다. 정말 기적적으로 위험한 고비는 넘긴 것 같습니다. 의사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의식이 돌아온 것은 아닙니다. 환자 스스로의 의지가 중요해요. 의식을 완전히 깨울 만한 강력한 자극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그녀는 아직 어둠 속에 있었지만 희망의 작은 등불 하나를 밝혀진 건 분명했습니다. 아버지의 묘소 앞에서 모든 것을 바로잡겠다고 맹세한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민혁은 태화식품으로 출근했습니다. 지난밤의 혼란과 눈물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의 얼굴에는 차갑고 단단한 결심만이 남아 있었죠. 그는 이제 더 이상 복수심에 불타는 어리석은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명예와 어머니의 회사를 지키기 위해 적진에 뛰어든 스파이, 바로 그것이 그의 새로운 정체성이었습니다. 강 고문님, 오늘 오후 2시에 진성식품 최종 인수를 위한 긴급 임원 회의가 있습니다. 회장님께서 반드시 참석하시라고 하셨습니다. 윤광수 회장의 비서가 다가와 일정을 알려주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준비하고 있도록 하죠. 민혁이 아무렇지 않은 듯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민혁은 몰래 회사를 빠져나와 약속 장소인 낡은 카페로 향했습니다. 카페 가장 구석진 자리에서 한 탐사보도 전문 기자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죠. 익명으로 제보하고 싶다고 하신 분이 맞으시죠? 기자가 노트북을 켜며 물었습니다. 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제 신원은 절대 밝히시면 안 됩니다. 민혁이 모자를 깊이 눌렀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보자의 신원 보호는 저희의 제1원칙입니다. 걱정 마십시오. 그래서 어떤 제보이신지. 민혁이 가방에서 작은 USB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로 밀었습니다. 태화식품, 윤광수 회장의 거대한 식품 사기 계획에 대한 증거입니다. 기자의 표정이 순간 날카로워졌습니다. 식품 사기 계획이라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태화식품은 진성식품을 인수한 뒤 100% 프리미엄 한우 제품의 내용물을 전부 값싼 수입 잡육으로 바꿔치기할 계획입니다. 뭐가 섞였는지도 모르는 저급한 고기로요. 정말입니까? 그것이 사실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까? 이 USB 안에 모든 증거가 들어 있습니다. 윤광수 회장과 임원들이 직접 사기 계획을 논의하는 대화 내용이 전부 녹음되어 있어요. 기자가 USB를 받아들며 물었습니다. 어째서 이런 엄청난 사실을 제보하시는 겁니까? 보상을 원하시는 건 아니실 테고요. 보상 같은 건 필요 없습니다. 그저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민혁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이것이 온 국민을 상대로 한 사기극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아야 할 권리가 있으니까요. 저 잠시만요. 연락처라도. 더 이상의 연락은 필요 없습니다. 그럼 잘 부탁드립니다. 민혁은 미련 없이 카페를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3일 후 약속된 저녁 뉴스 시간이었습니다. 민혁은 윤광수가 마련해준 고급 오피스텔에서 텔레비전 앞에 앉아 숨을 죽인 채 뉴스가 시작되기를 기다렸죠. 마침내 앵커의 목소리가 단호하게 울렸습니다. 오늘 새벽 검찰이 태화식품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윤광수 회장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윤 회장의 혐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모의, 식품위생법 위반, 그리고 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 등입니다. 검찰은 윤 회장이 진성식품을 인수한 뒤 국민을 상대로 한 대규모 식품 사기를 계획하고 그 과정에서 관계 당국을 매수하려 한 정황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화면에 윤광수 회장의 사진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본 방송이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입수한 녹음 파일에 따르면 윤광수 회장은 원가 절감을 위해 진성식품의 프리미엄 제품 내용물을 저급 수입육으로 바꿔치기하라고 직접 지시했습니다. 곧이어 민혁이 넘겼던 녹음 파일이 재생되기 시작했죠. 진성식품이라는 브랜드는 우리가 단물만 쪽쪽 빨아먹고 버릴 껍데기일 뿐이야. 우리는 이 사기극으로 몇 년 안에 수천억을 벌고 빠지는 거야. 윤광수의 천박하고 탐욕스러운 목소리가 전 국민이 보는 전파를 타고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민혁은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성공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화식품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본사 앞은 새벽부터 몰려든 언론사 취재 차량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뉴스를 본 직원들은 모두 공황 상태에 빠졌죠. 강 고문님, 큰일 났습니다. 한 직원이 다급하게 달려와 외쳤습니다. 방금 회장님께서 검찰에 긴급 체포되셨습니다. 민혁이 창밖을 내려다보자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속에서 윤광수가 수갑을 찬 채 검찰 차량에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윤광수가 고개를 들어 민혁이 있는 창문을 올려다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모든 것을 알았다는 듯 지독한 분노와 배신감이 이글거리고 있었죠. 하지만 민혁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는 흔들림 없는 눈으로 그를 마주 보았습니다. 오히려 마음 한구석이 시원하게 뚫리는 기분이었죠. 이제야 아버지께 조금이나마 면목이 서네요. 민혁이 나지막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오후 태화식품의 주가는 사상 최저치로 폭락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전국적인 불매 운동이 시작되었고 회사는 사실상 파산 절차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민혁은 자신의 개인 물품 몇 가지를 챙겨 조용히 회사를 떠났습니다. 자신이 꿈꿨던 방식의 복수는 아니었지만 아버지와 어머니의 명예를 지키고 옳은 일을 했다는 생각에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구나. 민혁이 마지막으로 태화식품 건물을 뒤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박정혜가 아들의 맹세에 기적적으로 고비를 넘긴 지 며칠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깊은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죠. 그 사이 세상은 태화식품의 몰락과 진성식품의 극적인 회생에 대한 이야기로 떠들썩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간호사가 박정혜의 상태를 확인하는 동안 중환자실 벽에 걸린 TV에서는 아침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어제 오후 태화식품 윤광수 회장이 식품위생법 위반 및 특별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공무원 매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앵커의 또렷한 목소리가 고요한 병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또한 검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과거 단순 화재 사고로 종결되었던 진성식품 창업주 고 강태준 회장의 사망 사건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남편의 이름 그리고 평생의 원수가 몰락했다는 소식. 그것이 바로 의사가 말했던 강력한 자극이었습니다. 깊은 잠에 빠져있던 박정혜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가에서 또르르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죠. 삐빅 삐빅 평온하게 울리던 심전도 모니터의 수치가 급격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환자분 뇌파가 반응합니다. 지금 깨어나려는 것 같아요. 간호사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의사가 달려와 박정혜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믿을 수가 없군요. 정말 의식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TV에서는 마침 익명의 제보자에 대한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한편 이번 태화식품 사태를 세상에 알린 익명의 제보자에 대한 그 순간 박정혜의 눈이 아주 천천히 무겁게 떠졌습니다. 그녀의 의식이 마침내 길고 긴 어둠의 터널을 뚫고 세상으로 돌아온 것이었죠. 이틀 후 박정혜는 기적적으로 의식을 완전히 회복하여 VIP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그녀의 곁을 김영철 변호사가 지키고 있었죠. 회장님, 이제 좀 괜찮으십니까? 김영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 변호사, 민혁이는 내 아들은 지금 어디서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박정혜가 눈을 뜨자마자 내뱉은 첫 마디는 아들의 안부에 대한 걱정이었습니다. 그게 실은 김영철이 무어라 말할까 망설였습니다. 괜찮으니 솔직하게 다 말해주세요. 민혁 군이 이번 태화식품 사태를 폭로한 그 익명의 제보자인 것 같습니다. 김영철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박정혜의 눈에 놀라움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내 모든 것을 이해했다는 듯 깊은 침묵에 잠겼죠. 정말 그런 것 같습니까?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정황이 민혁 군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박정혜는 천천히 창밖을 바라보며 아주 길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한숨 속에는 수만 가지의 감정이 담겨 있었죠. 그 어리석은 아이가 드디어 철이 들었나 보군요.
회장님, 민혁군과 만나보시겠습니까? 제가 수소문해서 찾아보겠습니다. 김영철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박정희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아이가 스스로의 길을 찾을 때까지 나는 기다릴 겁니다. 다만 그녀가 김영철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혁이가 어디서 어떻게 지내는지 조용히 알아봐 주세요. 그 아이가 모르게 멀리서 지켜보기만 할 겁니다. 네, 회장님. 알겠습니다. 김영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정희는 다시 혼자가 되어 생각에 잠겼습니다. 수십 년간 자신의 삶을 옥죄어왔던 지독한 복수가 가장 믿지 못했던 아들의 손에 의해 완성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한 일이었죠. 고맙다, 민혁아. 박정희가 창밖의 파란 하늘을 보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처음으로 따뜻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기적적으로 의식을 되찾은 박정희가 경영 일선에 복귀하고 아들의 행방을 조용히 지켜보기로 마음먹은 지 2주가 흘렀습니다. 그 사이 세상은 태화식품의 몰락과 진성식품의 극적인 회생으로 떠들썩했죠. 하지만 그 모든 소문의 중심에 있었던 민혁은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조용히 잠적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2주 후 경기도 외곽의 작은 자동차 부품 공장에 민혁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는 예전에 입었던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다시 입고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자리로 가 묵묵히 일을 시작했어요. 너 강민혁 아니야? 야, 너 갑자기 사라졌다가 여긴 또 왜 왔어? 옆에서 일하던 동료가 그를 발견하고는 유령이라도 본 듯 놀라며 물었습니다. 다시 일하고 싶습니다. 민혁이 기계를 만지며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이 자식, TV 뉴스에 나온 거 다 봤어. 네가 태화식품 특별 고문이었다며? 회장 잡혀가서 너도 큰일 난 거 아니었냐? 저와는 다 상관없는 일입니다. 저는 그냥 여기서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민혁이 묵묵히 기계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예전과 같은 분노나 억울함, 자격지심 같은 감정들이 모두 사라져 있었죠. 오직 모든 것을 받아들인 자의 평온함과 담담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민혁은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했어요. 점심시간 공장 사무실에서 그를 찾는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강민혁 씨 되시죠? 사무실 격리 직원이 서류 한 장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만. 축하드립니다. 오늘부로 정직원 발령 나셨습니다. 민혁이 깜짝 놀라며 직원이 내민 발령장을 받아들었습니다. 생산관리팀 과장으로 발령되셨네요. 월급도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되게 올랐고요. 아니, 제가 들어온 지 얼마나 됐다고 갑자기 어떻게 이런 일이? 민혁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야 잘 모르죠. 본사위에서 특별 지시가 내려왔다고만 들었습니다. 능력을 아주 높게 인정받으신 모양이에요. 민혁은 이 모든 것이 누구의 배려인지를 단번에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조용히 고개를 숙여 발령장을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같은 시각 진성식품 회장실. 박정희가 창밖을 내려다보고 있을 때 김영철 변호사가 보고서를 들고 안으로 들어왔죠. 회장님, 방금 연락 받았습니다. 강민혁 군, 오늘부로 공장 생산관리팀 과장으로 정식 발령받았습니다. 그렇군요. 박정희가 창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지시하신 대로 낮은 곳에서부터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민혁이는 별말 없었습니까?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저 묵묵히
열심히 하겠다는 말만 남겼다고 들었습니다. 그 말에 박정혜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법이구나. 철이 들었어. 회장님, 이제는 만나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김영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박정혜가 자리에 앉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 아이는 이제 스스로의 힘으로 알을 깨고 나오기 시작했어요. 어미가 섣불리 껍질을 깨주면 그 새는 평생 날지 못하는 법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날갯짓을 해서 나에게 날아올 때까지 나는 기다릴 겁니다. 며칠 후 공장에서 과장 직함을 단 민혁이 생산 라인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작업복을 입은 그의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책임감 있어 보였죠. 과장님, 이 부품 검수 과정 말입니다. 한 번만 더 확인하면 시간이 너무 지체되는데 그냥 출고 처리할까요? 한부하 직원이 물었습니다. 민혁이 단호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우리 공장에서 나가는 부품입니다. 품질 검사 한 번 더 하고 완벽할 때 출고하세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 비용이 조금 더 발생합니다만 비용 몇 푼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제품을 믿고 쓰는 소비자의 안전입니다. 그것이 우리 회사의 원칙이고요. 민혁의 말에 직원들이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젊은 시절의 박정혜를 보는 듯 했습니다. 그날 저녁 박정혜는 회사 옥상에 올라가 저 멀리 경기도 외곽의 공장 단지를 바라봤습니다. 수많은 건물의 불빛들 사이로 아들 민혁이 땀 흘려 일하고 있을 공장도 희미하게 보였죠. 그래, 그렇게 내 아버지처럼 나처럼 정직하게 너의 길을 걸어가거라. 박정혜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어느새 그녀의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들고 있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용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품을 떠나 한 명의 진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들에게 주는 마지막 시험이었고 민혁은 그것을 훌륭하게 통과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정말 내 아들답구나. 박정혜가 오랜만에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선선한 밤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날렸지만 수십 년간 폭풍우가 몰아쳤던 그녀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에게도 따뜻하고 빛나는 날들이 찾아올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오늘도 사연이었습니다. 더 깊고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